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아닙니다.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돌덩이라고 보세요.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 오늘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으로 근로시간 개편, 인사 검증, 학교 폭력 문제 등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중요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앞서 보신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큰 돌덩이 발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논평으로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정현 전 의원은 이 큰 돌덩이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아마 이 돌덩이 발언은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서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이었다라고 말하는 지점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냐면요. 2018년 사법부가 판결했던 것을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가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법부 판결을 자신이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요, 돌덩이라는 표현은 일본 총리가 이 판결을 두고 바라봤을 때 돌덩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에게는 이 판결은요,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무기이자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들었느냐라고 아까 호통을 치시는데요.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12.9 참사 당시에도요. 당시의 생존자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외신 기자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가 잘 못 듣는 것은 이 마이크의 책임이냐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농담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국민의 공분을 삽니다. 네. 잘 듣지 못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제대로 말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입니까?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총리, 과연 대한민국 총리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 한덕수 총리는 곡해하지 말라고 반박합니다. 곡해한 건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민과 피해자를 국무총리가 돌덩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 대정부 질의라는 게 국민 세금 써서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요. 네.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의원이 질의하면 충분하지 이 객석이라고 할까요? 의원들 자리에서 막 야유하고 고성 보내고 하는 게 별로 선진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한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그 자체를 돌덩이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비유법이나 표현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쓰라라는 비판이나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어떻게든 말꼬리 잡고 꼬투리 잡아서 이 국무위원들이나 총리에게 덤터기를 씌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저 자리에서 정말 진지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지금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복귀될 것인가? 그리고 이 복귀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나 반도체 관련된 수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등등 충분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좀 수준이 되는 질문들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좀 건설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막 소리 지르고 돌덩이 피해자는 아니냐 하는 게 우리 국민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요? 그리고 처음 항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분명히 자신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오해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항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건수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이어가는 거 저는 국민 세금 써서 만든 소중한 대정부 질의 기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한일 문제가 좀 도마에 오르는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내일부터 8일까지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서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당초 계획으로는 이제 일본에 방문해서 직접 일본 현지 의원들도 만나고 이제 도쿄 전력에도 직접 자료를 요구해 받아낸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떤 구체적인 성사된 계획이나 만남이 예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 나온 뉴스들, 또 가짜 뉴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 나온 소식들, 뭐 후쿠시마 농산물을 다시 수입을 재개한다 이런 뉴스들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해서 오히려 일본 측에 더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일에 우리라도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만남이 일본에 가서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혜순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뭐 광우병 사태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하던데, 그래도 뭐 따지고 점검하고 해야 될 거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민주당 의원 4사람이 한일 의원연맹과의 협의도 또 도쿄전력과의 뭐 실무 조율도 이루지 않고 그냥 관광하러 가신다고 해서 따질 게 따져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 검증 과정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당장 받기 쉬운 조건은 아니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다면 결의안도 내면서 IAEA 같은 국제기구의 사찰이나 검증 과정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포함시키게끔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또 우리를 대신해서 나서서 한국 전문가 검증 과정에 참여시키라라고 말하게끔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 외교 현안인데요. 이렇게 뭐 일본 정치권이 반발하는 형태로 야당이 독자적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한국 전문가를 검증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쉬워지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어려워지겠는가 국익 관점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광우병까지 갈 것도 없이 뭐 사드 전자파 괴담 국민이 튀겨진다, 가발 쓰고 춤추고 했던 영상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TF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결론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검증했을 때는 괜찮다고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과학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신정현 전 의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민주당 의원 대응단의 일본 방문도 그 의도는 좋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힌 일정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준비했던 여러 일정들이 이런 공세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국민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일정과 앞으로의 행동 패턴을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심심치 않게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이걸 과거의 광우병으로 치환시켜서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의 국민들의 어떤 걱정을 대신한 행동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라면 정부가 나서서 그거의 위험성이 실제로 어느 만큼 존재하는지 일부의 과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섰다고 보고, 어젠가요? 아마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들은 이웃국가, 특히 한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일본 내에 있는 시민단체들과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 대응단의 후쿠시마 방문, 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얘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이제 대정부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오늘 또 출석을 하는데, 보니까 한 언론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 관련해서 뭐 이런
보도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떤 끊이지 내용이에요? 않고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어제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최근 주소지를 옮겼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 내년 총선 출마를 대비해서 먼저 지역구로 옮긴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 송파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최근 국회에서 했던 답변 내용들만 봐도 이미 출마의 뜻을 굳힌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후에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 이런 이야기 사실 무근이다라며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라디오에서 그 송파병으로 뭐 이사 가신 것 같다. 야권세가 강한 곳으로 이사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요거 장 최고위원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극구 부인하는데 옆에서는 자꾸 출마 얘기 나와요. 그게 얼마 전인가요? 당 싱크탱크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도 또 거론을 하고 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봐요? 글쎄요. 지금 뭐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라는 생각이 이르긴 들고요. 하죠. 네. 중요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 거물급 정치인이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뭐 국무위원을 정치인으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차관급 이상은 우리가 다 정무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여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은 지금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 수행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당에서 지나치게 일찍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해서 막 말을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출마하게 되더라도 네. 그때 가서 뭔가 명분을 만들고 화제를 만들고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상임위에서 질의받고 대정부 질의받을 때마다 네. 여느 정치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이미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요. 저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부채질을 더 할 필요는 없고 네. 국무위원직을 계속 수행하든 총선 출마를 하게 되든 정부 여당에 굉장히 힘이 되는 강한 카드임은 분명해서요. 저희 정부 여당도 한동훈 장관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도 한 장관이 주목받는 것만큼 더 국민적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자체적인 자강의 노력을 더 해나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렸던 심평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을 이끌었던 이준석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앵커의 픽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토사 구평 물음표, 토사 구석 물음표 이렇게 정해봤는데 자 먼저 미리수 기자 토사 구평 자 이거는 무슨 얘기죠? 네, 이 대통령의 대선 수행 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어제 작심 발언을 하는 SNS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심평 변호사 관련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얼마 전 이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이 지지층에게만 구애를 한다,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쓴소리를 했던 신 변호사를 직접 저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사실 멘토가 없다. 이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고 있는 당사자가 더 잘할 것이다. 아하. 신평발 창작물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는 멘토가 아니고 멘토를 가장하는 거다. 이용 의원의 SN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토사구평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심평 변호사도 이용 의원 SNS를 봤겠죠? 뭐 얘기 없었어요? 네, 또 바로 또 언급을 남겼습니다. 어허. 이에 대해서 이용 의원에게 뭐 나이값을 하지 못하고 이 의원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사과드린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내가 좀 부족하게 글을 쓴 탓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요. 그러면서도 이제 만에 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뭐 아니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했던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있는 비판은 네. 정확한 비판이다. 수도권이나 이런 그 중심층, 어떤 중도층의 표를 잡지 못하면은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나의 비판은 나는 또 이 비판이 맞을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 기자, 그러면 이제 심평 변호사를 우리가 부를 때 구 멘토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네, 일단 이 심평 변호사 본인은요, 자신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본인 있습니다. 입으로 난 멘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맞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정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본인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멘토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앞둔 21년도 7월에 첫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이후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심평 변호사의 출판 기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했고 이후에 이 김건희 여사가 심 변호사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날선 비판을 하면 이런 글을 계속 전해줬다. 이런 내용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판단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서 지금까지 심평 변호사가 뭐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런 인물이라고 수식어가 계속 붙어왔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수식어도 많이 붙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멘토인가요? 뭐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지만 심평 변호사 본인도 SNS에 밝힌 것처럼 자신은 멘토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정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 본인의 의견을 따라가도 그렇지 않다인데 언론에서 좀 이 확대 해석, 과대 해석을 해왔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누구든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정치인이든 그 행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쓴소리도 할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이 멘토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실제보다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권 일각의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에 서문시장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순천 이 국제정원 박람회 같은 경우도 가서 네.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 출신이었던 순천시장, 노광규 시장 등과 교류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로부터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고 사실 이 지역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협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마치 뭐 대구에만 간 것처럼 부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를 여권의 정치인들이 느꼈던 것 같다 정도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럼 신 전 의원 옆에서 보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멘토처럼 보이세요?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뭐 멘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허.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 의원, 유승민 의원 다 쳐서 없애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다 밀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김기현 대표 당대표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어야 이 정부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용 의원이라고 하는 뭔가 행동대장 같은 분이 나서서 다른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정당 안에, 여권 안에 이제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요. 구중궁궐에 갇혀버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보통은 3년, 4년 차에 구중궁궐에 갇힌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구중궁궐에 스스로를 가둬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내 입으로 나는 멘토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지수 기자, 다음 토사 구석으로 한번 가보죠. 네, 이번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이유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나선 건데요.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이 자신이 대통령이 권하는 술을 거절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낭설이다. 사실 무근이다 해명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진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마셨어요 맥주. 제가 장염에 걸려서 안 마신다고 이야기했다고 기자들한테 퍼뜨리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장염 걸린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 본인도 정확한 이유를 주변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런 낭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당대표는 대선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재 변호사, 저도 글 봤는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아쉬운 게 좀 많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모 라디오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아쉬운 부분은 나에게 어떤 속내를 터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아, 나한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점이 뭐 마음에 안 드는지 이런 부분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면 좀 더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겠냐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런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단 한 번도 나에게는 말을 놓은 적 없다. 항상 대표님 이렇게 존대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함께 출연하신 또 장 최고위원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님한테는 이제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뭐 말을 걸고 하셨는데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는 어떤 마음을 연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 뭐 편한 자리나 사석에서는 그렇게 부르시지만 또 제가 얼마 전에 청년 당정대로 MZ세대 노조 뭐 새로 고침 협의회 만나서 전화 연결한 자리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전화로 연결이 됐지만 장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두 분이 만났을 때부터 대선 경선 후보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 대표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 대표라는 직함을 불렀던 것이고 저는 경선 캠프가 구성되기 전부터 먼저 사적으로 만나 인연을 그렇죠. 맺은 이 아들뻘의 이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네.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부르는 걸 가지고 비교하면서 뭐 나를 경계한 것 같다. 일단 이 2년이나 지나서 지난 이야기를 시시콜콜 꺼내는 게 과연 정치 지도자가 할 만한 태도인가라는 아쉬움이 한 가지 들고요. 네. 계속해서 본인이 당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낙마한 것에 대한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 탓입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왜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가. 만약 우리 당원들이 굳건히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지지했으면 윤리위가 아니라 윤리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당대표직 수행 못하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도 드러났지만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에 대한 당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원인 중에 내가 제공한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건데 너무나 오래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좀 너무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여전히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주변부로 돌리는 태도는 저는 성숙한 정치인이 보낼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 대표는 왜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 총선이 다가오니까 아니면 관계 개선을 하려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과 방송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길 바라는 일종의 어떤 관심에 대한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민지숙 기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지우개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김기현표 개혁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개혁안들 지우개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이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을 평가하는 이 제도를 국회의원 후보로 확대하는 이 내용 가장 먼저 백지화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당 대표실 관계자도 현재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보고받으며 혁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윤지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제출한 건의안을 가져다 쓸 생각이 없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안 중에서 실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음을 밝힌다고 국민의힘 대변인 측에서 밝혔습니다. 자, 신정혜 전 의원.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 반박은 하긴 했지만 자,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설 가능성 계속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희가 했다 좀 전에 지었던 제목 잘못 지었다고 보세요? 저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을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북한이 통일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것보다도 더 낮은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화학적 결합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경선 당시, 대선 당시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게 존칭을 하고
그 거리를 계속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이준석 대표와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과정을 MZ세대의 어떤 인기를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왜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애초에 화학적 결합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아닐까, 헤어질 결심이 이미 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화학적 결합. 이 부분이라고 지금 논평이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진실로 어떤 농업의 미래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요즘 보면요.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얘기 참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짚어보죠. 민지숙 기자. 우리가 방금 조수진 최고위원 목소리 들었는데 이 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얘기 엄청나게 나와요.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여당에서 이제 대안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민생 119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에서 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민생 119에서 나온 이야기를 처음 밝힌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 대안이라는 게요. 이 밥 한 공기를 남기지 않고 먹기, 또 아하. 다이어트 때문에 쌀밥을 안 먹는 여성들을 공략하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쌀을 소비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밥을 다 먹어야 된다. 어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발언 호응을 좀 얻어요? 어때요? 반응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아, 상태입니다. 거부권 행사에 좀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어떤 쌀 소비를 촉진시키자 정도의 의미였겠지 본인이 어떤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에 대해서 정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이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이 뭐 대책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법안이었는데 단순히 뭐 한 공기 밥을 다 먹자 내지는 다이어트에 쌀이 좋다는 걸 홍보하자 이런 식의 좀 민생과 동떨어진 해결책을 제시한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언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얘기 한번 듣고 올까요? 한 공기 다 먹기 그런 게 논의가 됐다고 그냥 적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태용 최고위원,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연달아서 실언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민 기자, 보니까 이제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언급 이후에 혹시 조수진 최고위원 또 다른 언급들 없었어요? 네, 논란이 커지자 조금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회의라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민생을 위한 의견에 대해 본 뜻을 왜곡해 선전선동하는 건 유감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성남시장 시절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로 이 쌀피자 만들기 같은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김기현 대표 발언도 들었고 당 내부 이 생각들 쭉 들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일단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부분, 생활 밀착형 작은 정책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양곡관리법의 대안이 아니라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라고 했는데 좀 많은 논란과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의가 어떠했든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염려하시면 그건 이제 정치권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고위원이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저희가 당원이나 국민 여러분 또 지지자분들께 기대와 힘을 드리기 이전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또 과감하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길이 없네요. 우리 신정현 전 의원 하실 말씀 많으신가 봐요. 손을 번쩍 드시는데. 예. 아니, 자꾸 이게 실언들과 망언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출생 대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69시간 노동제를 말하고 또 세 자녀 낳으면은 군 면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고 대안과 대책이 전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대책이랍시고 지도부가 계속해서 설화에 쌓이는 것 이런 문제들 사실 저는 이제 밥 2공기 먹고 왔는데 오늘 제가 애국한 기분이 나서 감사한 마음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려고 애쓰는 여성들을 모욕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민 기자.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인터뷰 도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했다던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 관련해서 뭔가 실드를 치려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도 삼진 아웃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요? 맞습니다. 이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 이 3번 실수가 있었지만 좀 봐줘야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 최고위원 당선으로 자신감이 조금 넘친 것 같다. 사과도 2번이나 했고 이게 좀 왜곡된 점이 있는 것 같으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내용을 듣고 있던 한 청취자가 음주운전은 한 번만 해도 살인 미수다.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비교한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수진 최고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었지만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왜 두둔했을까? 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두둔을 했겠죠?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임재 변호사,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금 발언,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두둔한 걸 보니까 비판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말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뭐 격이 낮은 추모일이 뭐 따로 있는 것이냐, 좀 제발 좀 언론 방송 출연이라도 자제시켜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징계는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실언을 계속 반복하는 건 문제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우 국민의힘 의원도 추모에 격이 있는 것이냐, 최고위에 결맞는 격을 갖춰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발언 나왔는데요.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이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아니, 이게 정신경 말로 하는 것이기도 한데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좀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좀 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장혜선 최고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거 당에서 김기현 대표나 뭐 여러 정책들보다 최고위원들 이름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송구하죠. 저도 뭐 아까도 사과를 드렸지만 지도부 일원으로서 이유여와 막론하고 국민들께 염려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송구한 일이고요.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이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고민해서 내드려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다지게 되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새로운 윤리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징계 절차 회부하고 하려고 해도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을 다 재선임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한 달간의 최고위 출석 금지와 방송 등 공개활동 정지라는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를 뭐 가타부타 군말 없이 수용했고요. 사실 정치인에게 한 달간의 공개활동 정지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처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일벌백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 저를 포함한 우리 지도부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윤리위 같은 경우도 빨리 재구성을 해서 뭐 그게 대상이 최고위원이 되었건 누구가 되었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강을 좀 바짝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저희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이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발언해야 하는 거 비단 뭐 정치인들 얘기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가져올 파급력을 본다면 우리 정치인들 이 발언의 무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부분 짧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오늘 재판 쟁점 한번 짚어주세요. 네, 검찰이 새로 기소한 내용이죠. 이 대장동 수익 390억 원을 수표로 쪼개서 인출해서 네.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김만배 씨 과거에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무죄 판결을 청탁했다 이 혐의도 같이 받고 있잖아요. 이 390억 원의 은닉 자금이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이 50억 클럽 6인에게 흘러갔다는 의혹도 쟁점이라 오늘 재판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준비기일이 이 검찰 측의 공소 사실과 이에 대한 김만배 씨의 인정 여부 확인 절차 이런 절차들만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이 범죄 수익 은닉을 구체적으로 도운 이한성 씨, 이 금고지기와 헬멧남으로 더 유명한 최우양, 이항선 씨 두 사람에 대한 사건도 이번 재판과 함께 병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재 변호사, 검찰이 보니까 이 은닉한 자금 390억 원 중에 일부가 소위 50억 클럽으로 흘러 들어간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판을 계기로 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결국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입증이 이 재판의 성패를 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 확보에 이제 화력을 다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신정인 전 의원, 한편으로 보면요. 왜 일전에 50억 클럽 관련해가지고 곽상도 전 의원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수사가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건은요. 사실은 사법부와 그리고 지금 검찰의 어떤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판결 아니냐라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이제 진행되게 될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역시도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앞서 말했던 박영수 그리고 권순일 이 두 사람 간의 사적 인연 때문에 봐주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세평에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두루뭉실 또 넘어가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진짜 큰 사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사법부의 경시풍조가 점점 더 가중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검찰과 또 사법부가 좀 더 엄중하게 이 판결까지 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 요거 하나만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재판부가 보니까요. 대장동 은닉 혐의, 수익 은닉 혐의 받는 최우양 전 쌈방울 이사 그리고 이한성 공동대표 재판도 심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김만배 씨 재판까지 맡으니까 이걸 다 합쳐서 병합을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공통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들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속성을 기하거나 어떤 풍부한 자료로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재판 관련 소식은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